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 원입니다. 테슬라는 드디어 천슬라가 되었고 나스닥은 또 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는 장 초반에 살짝 눌렸지만 사실상 종가 고가로 마감했는데요. 이제 우리 시장도 달리는 것일까요? 델타 원과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장 초반 약보합 출발 후 외국인들이 10분 동안에 선물 매도를 2천억 넘게 했는데 이후로 시장이 잠깐 반등한 동안에도 계속 선물 매도를 늘려서 3,500억까지 채우게 됩니다. 30분도 안 돼서 이런 식의 공격적인 매도를 하게 되면 사실 시장이 완전히 밀리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시장이 하락을 멈추자 바로 비차익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을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를 모두 손절하고 롱으로 돌렸는데 외국인들이 선물 순매도를 순매수 2,500억으로 돌리는 동안 시장은 저점 대비 6포인트나 상승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시장에는 매도 압력보다 매수 압력이 더 크다는 것을 또 확인시켜주는 셈이 됩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이 종가에 계속 롱베팅을 쌓았는가 하면 또 그렇진 않아요. 계속 대의 관점으로만 접근하고 있는데 해외 시장 대비 우리 시장이 특히 미국 지수는 신고가 갱신 중인데 왜 우리는 이 모양인가 하고 답답해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이머징 시장 자체가 고민이 많은 상황이에요. 아시아 이머징은 그나마 낫지만 터키라든지 브라질 지금 아주 난리도 아니거든요. 특히 환율이. 이렇게 또 지역별로 나누어서 투자하는 전략은 YTD 수익률을 많이 따져요. 근데 이렇게 되면 내년에 리밸런싱 때 이머징을 다시 사든지 하지 지금 북클로징이 코앞에 있는 4분기에 이머징이 좋아질 거라고 자산 배분 조정 이런 거 안 하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머징 시장에는 이 돈을 위로든 아래든 질러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지수가 위로 쭉쭉 뻗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어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눌림이 기회를 매수의 기회로 삼는 비차익 매수 세력이 강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선물 베이시스가 양호하다는 것, 그러니까 적극적인 선물 매도가 없다는 것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거래량이 계속 감소 중이에요. 선물 거래량이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한 20만 계약까지 내려왔거든요. 이거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아직 잔존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시장이 수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이 포지션을 오버나이트 하는 것 말고는 사실 돈 벌기가 힘들어요. 또 네이키드 옵션 매수도 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리스크 테이킹 대비 이익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스프레드 매매가 제일 좋은데 외가격 풋옵션을 매도하고 그것으로 외가격 콜옵션을 매수한 다음 더 외가격 콜옵션을 팔아서 이른바 띄우기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방향성 리스크는 하방만 감당하고 전체 방향은 상방으로 보되 폭등은 힘들다 라는 관점으로 짜는 포지션이죠. 이게 띄우기 전략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단순히 강세 콜 스프레드를 짜게 되면 시장이 어쨌든 위로 올라가야 이익인데 외가격 풋옵션을 팔아두면 그 풋옵션 프리미엄으로 시장이 살짝 밀릴 때 콜옵션 스프레드의 손실을 벌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평가 손실은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바라보는 시장관이 점진적 상승, 그러니까 방향성은 상방, 그리고 변동성은 하락 이라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될 때는 이 포지션이 굉장히 좋아요. 물론 시장이 폭락을 하면 이 포지션은 아주 큰 손실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포지션을 갖고 있다는 것은 델타원이 한국 시장 시황관이 지금 이런 식으로 점진적 상승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을 사라는 건 아닌데 이 KB금융이 시총 15위 안에 들어왔다는 게 놀랐습니다. 금융주가 이 카카오뱅크 이전에 시총 20위 안에 있었는가 궁금할 정도로 금융주가 한동안 약세를 보였었죠. 근데 어느새 KB금융을 포함한 금융주가 살살 올라왔어요. 다만 또 아쉬운 것은 이 금융주를 당긴 게 죄다 외국인이 당겼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자세한 시장 대응 전략은 총평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제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세션에서 있었던 가장 큰 이슈는 유로화의 급락 그리고 텍사스 기름이 85달러 터치입니다. 아쉽게도 증시는 계속 제자리를 유지하는데 그나마 조금 어제 올라오긴 했어요. 10월 18일 이후로 계속 박스를 그리다가 어제부터 조금씩 위로 돌아서 지금 유럽도 상방을 열고 있는 게 좀 특징이긴 한데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ECB 이후에
본격적인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유럽 경제 지표로는 독일의 IFO 기업 환경 지수가 있었는데 4개월 연속 하락이 나왔어요. 하지만 폭락은 또 아닙니다. 또 하락 이슈가 제조업 분야의 쇼티지 문제라서 증시는 그닥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았고 그냥 지난주까지 달렸던 유로화가 조정을 보일 수 있는 상황에서 IFO 지수를 핑계를 대고 밀렸다. 이 정도로 할 수 있겠습니다. 커머디티는 지난주에 종목별로 엇갈렸지만 골드가 크게 눌려서 끝났었죠. 근데 이거는 옵션 만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아시아 세션에서 꾸준히 회복을 하면서 유럽 세션 들어와서 1800달러 회복하고 결국 어제 미국 세션 들어와서는 1810달러까지 상승한 뒤 아주 지루한 프리미엄 빼기 장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구리도 톤당 9850달러 선을 회복하는 그런 반등을 했고 무엇보다 텍사스 기름이 유럽 세션에서 배럴당 85달러를 일시적으로 넘기기도 했는데요. 지난주에 기름값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주말에 오펙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87달러를 넘기면 오펙에서 증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주말에 이 사우디 에너지 장관인 압둘 아지즈 빈 살만이 블룸버그 TV와 인터뷰를 하면서 석유 생산자들은 가격 상승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업사이드가 한참 남아있으니까 니네들 이 밸브 먼저 열면 안 돼 라는 이야기죠. 또 하나의 이슈는 천연가스 선물입니다. 아시아 세션에서 미국 천연가스 선물이 갭으로 오르더니 상승폭을 계속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천연가스 현물인 이 네덜란드 TTF 인도부는 거의 오르지 않았어요. 미국 세션 들어서 천연가스 선물 상승은 더욱 거세졌는데 어제 결국 11.56%라는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합니다. 언론에서는 다음 달 미국이 동절기 수요가 클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상승했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의 내면을 봐야죠. 에너지 위기가 이제 유럽에서 미국으로도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이야기를 하면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은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을 타고 넘어가죠. 근데 2주 전에 난리부르스 추면서 폭등할 때 상대적으로 미국이 천연가스 가격은 덜 올랐어요. 그러니까 가스 운송 비용을 감안하고도 미국산 천연가스를 들어오는 것이 차익 거래가 나올 수 있는 수준이 된다라고 하면 물론 그래요. 기름과 달리 천연가스 수송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오일 탱커 문제도 천연가스는 이제 냉각 장치를 포함한 냉각이 아니라 하여튼 천연가스 전용 그런 수송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굉장히 비싼 선박이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하지만 가스 운송 비용을 감안하고도 가격 차이가 그렇게 난다 하면 미국산을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보는데 이 모든 것에 담긴 이야기는 뭐냐? 글로벌 에너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이 와리가리 흔들릴지언정 에너지에 대해서는 계속 롱 포지션을 꾹 붙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이야기할 게 있는데 이건 채권 이야기예요. 어제 유럽 세션에서 미국 국채가 단기물 중심으로 오르고 장기물은 내렸어요. 근데 미국 세션 들어와서 연준이 장기물 채권 매입을 했죠. 그러면서 1.67%까지 올랐던 10년물이 1.63%까지 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연준이 받치기 시작했다는 건데 이러면 채권 매도를 걷어야 되나 고민이 있어요. 일단은 골드 매수로 해지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 지금 또 옵션 만기가 걸려있죠. 그래서 당장 매수하기는 그렇고 하루 정도 더 지켜보고 대응할 생각입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세션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제는 테슬라 데이였습니다. 이제 와서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테슬라를 700달러대에서 이 450달러대를 보고 숏을 이야기했었어요. 물론 그 뒤로 하락을 해서 500달러 중반까지 내려갔죠. 물론 저는 숏을 칠 수 없는 입장이라지만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런데 8월 말일자로 제가 테슬라 숏을 잘못 봤다는 게 분명해졌죠. 그래서 그 뒤로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최근 미국 시장 상승의 핵심 키워드는 숏 커버링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하려면 종목들이 압축이 돼야 되는데 10월 15일부터 저는 테슬라에 대한 숏 커버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고 있어요. 어제 장 시작 전에 발표된 허츠의 테슬라 차량 10만 대 구매 이야기는 왜 하필이면 어제 발표됐을까요? 왜? 신고가를 살짝 돌파한 상황에서 아직까지 손절하지 않은 숏돌이들한테
그 지옥행 화물 열차의 문을 열어놓고 강제로 발로 차 넣은 그런 날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사실 저는 FSD고 뭐고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테슬라를 직접 구매해서 오랫동안 타고 다니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모델 S P100 이런 거, P100D 그리고 모델 Y 이런 것도 타봤거든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이 돈 내고 테슬라를 살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 자율주행 뭐 편하긴 해요. 근데 실내 싸구려 티 팍팍 나고 조그만 장거리 타려고 하더라도 뭐 몸 불편하고 특히 뒷자리에서 장거리 저는 멀미 나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비슷한 주고 살 수 있는 뭐 P100D 같은 경우에 모델 S P100D 이런 거 그거 그 돈 주고 S350 뭐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록 그레이드는 낮아도 뭐 S500에 비해서는 떨어지죠. 그런데도 뭐 저는 편하게 탔어요. 장거리도 참 편했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자동차라는 게 단순히 포인트 투 포인트로 이렇게 쉽게 이동할 수 있느냐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동하는 과정에서 편안함을 느끼느냐 이것도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과연 기존 자동차 메이커 잘 나가는 뭐 독일 3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과연 테슬라가 따라갈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물론 여기서 이제 또 밸류에이션 뻥튀기 이야기가 나와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FSD 회사다. 그리고 AI 솔루션 회사다. 그럼 지금까지 만든 차는 뭐고 앞으로 만들 차는 뭐냐? 데이터 수집 목적의 그 자발적 무임금 노동자들한테 돈을 받고 파는 장치다. 응? 참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저는 그래요. 이거 테슬라 타는 사람들은 자발적 무임금 노동자라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돈까지 갖다 바쳐가면서. 그런 관점에서는 이 테슬라가 오토모빌 섹터가 아니죠. 다른 그 테크 섹터의 밸류에이션을 줘야 되겠죠. 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런 거 보면 아직도 시장에 돈은 많고 또 광기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장을 숏으로 볼 수 없습니다. 쌍봉이 나오려면 위에서 버벅거리기라도 해야 되는데 아직 나스닥은 쌍봉을 만들지도 못했어요. 테슬라가 미국 시총 5등이 됐는데 아직 더 달린다고 봐야 되겠어요. 개별 종목 더 보면 로빈후드가 39달러까지 밀렸고 또 기름 주식은 계속 오르고 있죠. 어제 텍사스 기름이 윗골이 달고 밀렸는데 기름 주식은 계속 강세였거든요. 그리고 테슬라가 달리니 엔비디아도 어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했고요. 내재 변동성은 다시 15.24포인트까지 내려왔고 변동성 선물도 18포인트 중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변동성 선물과 변동성 현물 지수의 괴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 증시는 위로 강하게 슈팅을 주거나 아니면 고가에서 뭐 양음양 만들다가 다시 내려갈 수 있는데 하락보다는 상승 쪽이 훨씬 가깝고 또 현실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러셀도 어제 위쪽을 다시 열었다는 것도 특징인데 러셀은 지난 9월에 빠르게 고점 찍고 나서 아주 징그러운 횡보장을 거쳤죠. 이제 위로 돌면서 신고가 갱신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위쪽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코스피 시장은 또 무조건 롱 대응입니다. 다만 이제는 370풋과 375풋이 많이 쪼그라들어서 380풋 매도로 대응해야 되는데 380풋 매도는 잔존리를 고려하면 어중간한 상황이에요. 자신있게 매도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서 오전에 풋 매도 싸우면 점점 지나면서 신규 진입한 그 풋매도 그리고 기존에 끌고 오던 풋매도는 오후에 좀 전부 이익 실현해서 모두 치우고 갈 생각입니다. 콜옵션도 400을 매수하고 405, 410 매도하는 그 강세콜을 계속 쌓고 있는데 이거 레이쇼로 전환 안 합니다. 뭐 혹시라도 여기서 횡보한다 하더라도 풋매도로 먹지 그 레이쇼로 전환해서 위쪽 닫아놓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저는 선물 지수 400포인트 도달을 목표로 계속 이 강세콜을 밀고 갈 거예요. 상방이 더 남아있는데 근데 왜 오후에 풋매도를 일찍 치우느냐 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변동성 빠지는 건 더 부담스러워요. 그렇다고 여기서 풋매도를 그대로 준 채 외곽의 콜을 매도해서 뭐 스트랭글 매도로 전환한다? 이건 제 기준에서 완전 미친 짓이에요. 왜냐면 이 변동성이 더 빠지는 게 부담스럽다면서 변동성 매도로 전환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다만 강세 콜 스프레드는 계속 유지할 생각인데 저는 이미 풋 370과 375 매도로 충분히 이익을 많이 챙겨서 강세 콜 스프레드가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월물 단위로는 충분히 이익이 난 상황이고 지수가 400포인트 이상으로 반드시 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4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 급등이 나올지 아니면 점진적 상승이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스프레드로만 밀고 가겠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한국 시장의 상승 여력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상승을 먹는 것은 풋매도로는 할 생각이 없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해봅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 고수하고 있습니다만 채권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되네요. 과거에도 이 국채 매도할 때 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게 연준이 대놓고 사버리게 되면 하단이 지지돼 버려요. 펀더멘털이고 뭐 없습니다. 연준이 사서 바친데 말이죠. 그런데 이게 1.6%대에서 10년물 기준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해서 아직 채권 매도를 뭐 정리하기보다는 골드 매수를 좀 해서 골드 매수를 해서 해지를 좀 할까 하는 생각인데 오늘이 골드 11월물 옵션 만기거든요. 그래서 골드 매수가 당장 돈이 될 것 같진 않고 12월물로 골드 풋 매도를 좀 쌓아볼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기름은 이 87달러 갈 때까지는 계속 사 모아서 버텨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나 해서 하나 더 이야기하면 천연가스는 손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